지난번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문장에 그러면 문법이 왜 필요한 거냐? 이유는 이래.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조밀조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정된 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을 섞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규정이 문법인 거라.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만들어내서 걔를 이렇게 발화를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법을 거꾸로 해독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구문 분석이 이제 그런 파트인데, 여기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라. 뭐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루는데 일정한 어떤 구성 성분들이 있고 걔들끼리 어떤 위계 같은 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거를 파악해내야 되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멘탈 리소스의 양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쉬운 방법적으로 처리를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기반으로 현재 문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 거지. 또 언어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의적이야,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은 중의성이 있는데 걔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되게 통밥을 많이 굴려. 룰 오브 썸이라고 걸랑, 썸이 엄지손가락이라기잖아. 그러니까 룰 오브 썸인데 그건 뭐냐면 가장 있을 법한 어떤 확률 높은 그런 놈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의성이 뭐 선생님이 대학생 선교회가 이렇게 되면 한 3,000개 정도의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내가 이미 경험을 많이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쪽으로 무조건 택하고 가는 거야. 그런 게 룰 오브 썸이야. 그러니까 경험에 근거해서 제일 그럴듯한 거를 통밥으로 찍어서 먼저 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인이 선생님 얘기 좀 하다가 말았지, 그지? 되게 사람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처음부터 그 문맥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의미나 구조나 뭐를 하나만 가지고 가지 않고 가능한 것을 모두 떠올리고 그런 다음에 문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연구였고, 이제 여기부터 텍스트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걸랑 여러분이 인지심리학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13장 처음을 피면 단락별로 구성이 돼서 하나의 섹션이 구성이 되는데 그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단락 왜 만드냐? 단락도 의미의 표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모든 의미를 표현하지 못해서 문장을 썼지. 근데 한 문장만 가지고는 또 내 생각을 또 자세히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조합해서 쓸 수밖에 없고, 그 문장들이 조합이 되니까 그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라. 그러면 단락마다의 어떤 주제가 있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고,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주제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성을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냐. 여기 지금 추론 얘기하고 또 하나는, anaphora resolution이라고 걸랑? 그러니까 에나포라라고 하는 거는 뭐 대명사 또 무슨 관사
또 무슨 명사 반복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몇 개 더 있는데. 그래서 먼저 추론 쪽을 보면 교량적 추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bridging inference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elaborative inference라고 하는 두 종류의 추론이 있어. 그러니까 bridging inference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문장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풍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버드와이저 맥주를 뭐 한 박스를 샀다. 그래서 트렁크에 넣었다.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3시간 운전을 했는데 잠시 쉬기로 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맥주를 먹기로 했다. 트렁크를 꺼내서 맥주를 꺼냈더니 맥주가 뜨거웠다. 미지근했다. 그러면 왜 미지근했을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온도가 높았고 또 트렁크 안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까 맥주가 데워져서 미지근할 거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내잖아. 그지? 그런 추론을 브리징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추론이야. 그러니까 브리징 인퍼런스를 만약에 못하면 퍼기 패러그래프 이해하는 거 실패하는 거지.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반면에 얘는 elaborative inference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지식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읽으면서 향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내가 더 추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지금 글에 쓰여 있는 혹은 지금 들리고 있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추론해서 메꾸게 되는 거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거를 정교화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어떤 분야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문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야구 해설하는 거를 오늘 아침에 유현진 져가지고 기분 나쁜데 요새 유현진 야구 보는 게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됐는데 마누라가 나보고 막 그래. 무슨 애처럼 맨날 그런다고. 근데 오늘 유현진 야구 졌어. 근데 거기에 허구현 해설위원이 유현진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설을 해. 그러면은 하일성이라고 하는 야구 전문가가 허구현 씨가 해설하는 거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거 하고, 야구의 비전문가인 내가 허구현 씨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정도하고 어떻게 같겠어. 하일성 씨는 몇 개만 들어도 덴박에 저기 도루 할 거다. 혹은 요번에는 반드시 스트라이크아웃 뭐 잡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그냥 보는 거가 다지. 더 추론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교화 추론은 읽고 있는 내용, 들은 내용을 내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더 차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더 풍부한 그런 어떤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실제 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얘는 옵셔널이야. 있으면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되게 자기의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추론의 지금 두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거는 anaphora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last night I saw the moon 그러게 되면 the moon 하게 되면 뭔가 앞에서 뭐가 있었다는 뜻이야. 문이 뭔가 어딘가 있었어. 그래서 그 고리를 찾는 거야. 근데 moon 하게 되면 뭐 문이 여러 개가 있나? 다른 거를 찾아야 되지.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니? Melvin, Susan and their children left when 그 다음에 대명사 뭐가 들어가야 되냐? she가 돼야 되니? he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니? He became sleepy 이렇게 되면 he가 누구를 뜻하는 게 되는 거니? 멜빈이 되겠지, 그지? 수산은 여자 이름이라 가지고, 그지? she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요 문장하고 요 when 이하의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요 대명사하고 얘하고 연결이 돼서 두 개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anaphora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문법의
그런 어떤 단서가 있는 거라 단서가 있어서 그 단서들끼리 연결을 해서 문장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니? Floyd punched Bolt and then he kicked him. 그러면 이런 경우에 he는 누구겠니? 볼트겠니? 아니면 플로이드겠니? 볼트일 가능성이 높지. 왜 그러니?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여기 대표적인 걸로 두 종류를 지금 얘기를 했어. 하나는 추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지시어나 애나포어를 가지고 그 단서를 찾아 연결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왈터 킨추라고 하는 대학자 선생님이 나오는데 콜로라도 주립대학 볼더 캠퍼스에 심리학과 계신 대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뭐 저 선생님은 공부하고 스키밖에 안 타신대. 그러니까 주중에는 맨날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스키장 가신대. 콜로라도 거기 로키 산맥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모양이라. 선생님은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이런 세 종류의 표상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수준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읽으면 하나는 글자 그대로 있는 내용. 그러니까 리터럴 미닝 그 자체야 그냥. 거기 원래 패러그래프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한 거, 문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앞부분에서 명제 배웠었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 분석을 해서 에이전트가 누구고 오브젝트가 뭐고 액션이 뭐고 하는 명제,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뽑아내는 거. 그런 류의 이해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 교수 옆에는 뭐 동그란 원탁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5명이 앉아 있어. 근데 뭐 남 교수 옆에는 뭐 지은이가 앉아 있고 지은이 옆에는 뭐 성현이가 앉아 있고 그러면 성현이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경우에 글에는 명백하게 그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원탁에 앉은 거를 상정을 해보면 내 오른쪽 옆으로 누가 앉아 있구나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은 그 그림 그려진 걸 바탕으로 A라고 하는 사람 왼쪽으로는 글에 안 나왔지만 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멘탈 모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황순원의 소나기를 보면 그 소년이 왜 소녀 이렇게 업고 물을 건너잖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되게 짜릿했는데 그지? 그러면은 황순원의 그 소나기의 그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데 돌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소녀를 업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건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런 거를 멘탈 모델이라고 하고 상황 모델이라고 하고 최종적인 이해 수준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이해를 할 때 세 종류의 그런 이해 수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왔었지? 그런 단어가 나왔었어. 이런 문법의 문장이 나왔었어. 그런 수준이 제일 저급한 거고 제일 표면적인 거고 거기에 내용들이 뭐뭐뭐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게 그러니까 건물이 원래 사각형인데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 남 교수의 오피스는 서쪽에 끝쪽에 있겠다. 이런 식의 상황 모형은 최종적인 거고 가장 잘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글을 이해했다면 3단계까지 오는데 이거 기억 실험한 거걸랑? 여기는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시간이 자꾸 지나는 거야. 20분 지났고 40분 지났고 2일 지났고 4일 지났고 한 달이 지났지. 그런 다음에 글을 읽었던 내용을 메모리 검사를 해보면 초기에 그런 단어 있었고 그런 문장이 있었어. 우리는 초기에는 그래도 기억을 제법 잘해. 그러다 급격하게 떨어져 이렇게. 의미 중심적으로 된 거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얘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남아있어. 그런데 상황 모델이 만들어진 거 그거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수학 문제를 옛날에 미분을 내가 뭐를 풀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 얘는 0 아니면 1이야.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떨어져.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상황 모델에 해당되는 거지. 그때 남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나한테 호의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이었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몇 개 뭐 이렇게 사건을 들어가면서 나를 칭찬해 주셨었어. 이런 식의 게 상황 모델에 해당되는 거지. 걔들은 거의 뭐 항구적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주고 얘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때에도 사실은 저런 세 가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패러그래프 그 수준의 단위를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 디스코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한글로는 덩이글, 뭐 텍스트, 문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언어 이해를 정말 뭐 번개불에 콩 거먹는 것처럼 했어. 그리고 인지심리학이니까 여기는 뭐 언어 얘기를 깊이는 안 하고 맛만 보는 정도 얘기를 했고 다음 학기에 이제 언어심리학을 제대로 들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20분 지났네. 14장은 제목만 한번 쭉 보고 넘어갈까? 대개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삐아제의 발달 단계 여러분 많이 아는 거지, 그지? 그러고 삐아제의 발달 단계도 설명하고 있고 경험론자하고 생득론자, 그러니까 경험주의하고 이성주의 뭐 이런 건데 말싸움이지 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증가된 심적 용량은 삐아제에 도전하는 이론들이야. 조금 이따 잠시 얘기할게.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 한번 내가 보여주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어려워지고 스피드 같은 거, 스피드를 요하는 일을 잘 못하고 되게 지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20살 정도고 되게 한 50 정도 넘어서게 되면 인지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내가 만일에 한 85살까지 산다 손 치면 대략 한 50세나 45세 정도가 전 인생에 걸친 지능의 어떤 한 평균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지능 검사 IQ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심리학에 이제 그 꼭 인지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커다란 그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디멘션 중에 하나가 제너럴 사이콜로지하고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사이콜로지야. 그러니까 제너럴 사이콜로지는 우리가 주의를 공부를 했고 메모리를 공부한 것처럼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들을 찾아내는 거. 그런 사이콜로지가 제너럴 사이콜로지에 해당이 되고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는 개인마다 다른 것을 찾아내는 거가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사이콜로지인데 예를 들면 적성 검사 같은 거, 지능 검사 같은 거, 상담 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를 찾는 거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지 발달에서도 개인차 얘기를 아까 지능 검사 같은 게 개인 차이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측정 방법인 거지. 그지? 인지 발달을 보게 되면 뇌는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아기도 낳고 다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스럽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 결혼하는 시기에 결혼해서 아기 가져야 될 시기에 아기 갖고 부장 돼야 될 시기에 부장 되고 그러는 게 제일로 무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뭐 결혼을 더 딜레이를 하고 뭐 이러고 나면 물론 딜레이하는 것만큼의 다른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전체 뭐를 보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좀 어려워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원래 해야 될 때에 그때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사는데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생각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공단 지역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형아가 많아.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유전자나 뭐가 변형이 된 거야. 그래서 내 2세가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돼. 또 내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엄마가 술을 많이 먹으면 아기가 어떤 증상이 있지 태어나면 대개는 저체중아를 낳게 돼. 그러니까 전응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해도 그래. 당연히 마약 같은 거 하면 애한테 그대로 가. 그래서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6월 27일 날 일본의 센다이에 출장을 가는데 일본 인지심리학회 회장단하고 회의하러 가. 나는 이제 한국 인지심리학회 회장이니까. 그런데 거기 학술대회에 가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려고 갈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학생은 데리고 가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거기가 후쿠시마하고 가깝대. 그 원전 사고 난데. 그리고 거기 센다이 거기가 쓰나미 났던 데잖아.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거기 경제가 몰락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더 국가적인 행사를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학생이 와가지고 여학생 데려가지 마세요. 혹시 뭐 또 방사선 이렇게 노출돼서 그러면 또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남학생 너희들 중에 누가 가겠느냐? 선생님 혼자 가냐? 그랬더니 다들 조용해. 그랬더니 또 누구를 통해서 얘기 들어왔는데 아직 장가 안 간 청년들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뭐 나는 뭐 이제 다 낳고 그랬으니까 그래 뭐 나 혼자 가서 방사선 많이 쐬고 올게. 나 혼자 가게 됐걸라. 그래서 되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는 곳도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교통 그런 것만 얘기하지 않아.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해. 또 먹는 것도 가공된 거 많이 먹지 말아야지. 제일 좋은 거는 원시인이 수렵 생활하면서 먹던 것처럼 먹는 게 제일 좋아. 당연히 농약에 오염 안 돼 있어야 되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보면 애가 공부 못하는 게 걔가 게을러서도 있지만 내 책임이 더 크다고. 나한테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래. 나의 유전자를. 그래서 원래부터 그쪽 뇌가 얇아. 처음부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근데 내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내 2세도 달라지걸랑? 애만의 책임은 아니걸랑?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하고 선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그거 알아? 알게 모르게 부모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가치관을 우리 집 애들이 그대로 담는 거 알아?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뭘 보면 막 분개해. 내가 분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애들한테 전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인지심리학 공부를 좀 했으니까 결혼 무렵 되면 그런 책들 좀 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매직 트리? 매직 트리라고 하는 책 한번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책은 뭐냐면 임신이 돼서 애가 성장하기까지 청소년 성장하기까지 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래서 결혼한 제자아이들이 찾아오면 되게 내 선물로 많이 줘. 그래서 그때에 맞는 것을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뇌의 발달이 이 단계에 있으면 그 단계에 맞는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고 교육 방법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알아야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무조건 학원 보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삐아제 우리 그 심리학계 전체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야. 지금까지도 삐아제 선생님이 가장 많이 논문을 썼어.
뭐 일주일에 2편인가 뭐 이런 식인가 그래. 논문 쓰신 게 삐아제가 천재시니까. 삐아제 그래서 인지 발달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핵심은 그거야.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일수록 나 위주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벗어난 객관적인 사고를 못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상당히 인지 발달이 안 된 거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영속성이나 이런 것들, 보존이나 영속성 이런 것들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보존이걸랑 모양이 달라져도 무게나 크기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속성이나 이런 거걸랑 그런 게 뭐야? 나를 벗어난, 그러니까 내가 거기 없어도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식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눈으로 직접 안 보이지만 그것이 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추상적인 사고야 그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인지 발달이 잘 된 단계야. 근데 삐아제 이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각 단계가 그러니까 무조건 2단계 올려오려면 이거 안 거쳐 여기는 못 와. 무조건 이게 늦고 빠르고는 있을 수 있지만 1번 지나고 그래야지 2번 올 수 있고 2번 지나야지 3번 올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1번하고 2번하고는 퀄러테이티브하게 달라. 질적으로 달라. 아예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삐아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걸랑. 그런데 MIT에 있는 그룹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단 말이지. 증가된 심적 용량이나 증가된 지식 같은 게 지금 이런 거걸랑. 그러니까 증가된 지식 쪽의 핵심은 이런 거야. 아이들이 무엇을 문제를 푸는 것하고 어른이 푸는 것하고 외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삐아제의 각각의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 실제로 퀄러테이티브하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삐아제 학파, 삐아제 그 선생님은 그거 대단하잖아. 거기에 도전장을 내는 거지, 그지? 거기에 수장인 선생님이 누구였더라? 여자 선생님인데, 캐리, C-A-R-E-Y, 수잔 캐리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아마 취입을 한 지도교수 정도 안 될까 싶은데, 그분이 수장이야, 그쪽에. 그러니까 완전 여장부야. 여자신데도 뭐 마이크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막 강연하시는데 막 침 튀기면서 뭐 이렇게 탁 걷어 이렇게 탁 걷고 좀 삐아제 틀렸다고 막 그러시지.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런 상반된 입장이 있는 거야. 한쪽은 어떤 발달의 인지 발달의 시퀀스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거쳐가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 다른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애들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외현적으로 달라 보이는 거지 그거 아니다. 그런 식의 주장하기 둘이 맞서는 거지. 근데 물론 삐아제 쪽이 월등히 강하지. 그 다음에 노화 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개 18살에서 20살 정도가 일생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는데 인지 기능이 대개 한 45살, 50살까지는 쇠퇴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 그래서 뭐 30살짜리나 20살짜리나 워킹 메모리의 어떤 일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얘가 한 50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쇠퇴하는 정도가 이렇게 가속화돼. 그러면서 그게 70 정도 가면 더 가속화돼. 급격하게 떨어져. 그러면은 급격하게 그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해야지 뭐. 마치 내가 운동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나의 떨어지는 기능을 막으려면 인지 게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인지 게임이 뭘까? 제일 좋은 게 갈등 상황이야. 그러니까 소셜 인터랙션이야.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 나하고 쟤하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게 제일로 어려운 게임이야.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면 치매 같은 게 덜 와.
작년 겨울에 뉴욕타임스에 났던 어떤 연구를 보면 귀를 먹은 사람, 나이가 이제 먹은 귀도 잘 안 들리잖아.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디멘치아가 훨씬 더 빨리 많이 온대. 그래서 이제 그건 현상이야. 과학적으로 보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야. 정상적인 귀를 가진 사람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럼 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치매 확률이 높을까? 추측하기로는 소셜 인터랙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런 게 아마도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귀가 먹은 거는 그걸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됐던 거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고스톱 치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머리 게임이야. 그것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어떤 생산 활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오히려 이제 정년했다. 내가 명퇴했다. 그래서 이제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집에서 누워서 자고 그러면 빨리 바보 돼. 그 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왜 김용호가 발표했던 거 거기에 보면 스파인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 뭘 배우면 그 스파인이 생기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려. 그러니까 새로운 덴드라이트의 어떤 줄기가 생기는 거는 굉장한 많이 노력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려서 그게 생기면 없어지는 건 이틀이면 없어져. 그런 종류의 일을 안 하면 이틀이면 없어져. 그러니까 생기는 거는 천천히 생기고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돼. 그런 거로 보면. 지능검사 이런 거는 크게 보면 그 절대적인 지능을 얘기할 수 있고 상대적인 지능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간을 내가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 그 뇌의 영역의 크기가 크고 거기에 신경 전달 속도가 절대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A보다 B가 지능이 어떻게 높다. 뭐 이런 개념은 절대적인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 그렇게까지 아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능을 잴 수밖에 없어. 그 상대적인 지능, 이런 게 지능검사 어떻게 하는 거냐. 10,000명한테, 그러니까 남기춘 교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지능의 요소를 언어, 동작, 수학이 중요하다고 나는 얘기를 해. 그러면 내 제자인 아무개가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고 또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10만 명한테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거야. 그럼 풀면 10만 명한테서 언어 능력에 대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언어 능력에 이렇게 노멀 컵을 그려볼 수 있잖아.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1 표준 편차가 얼마고 되게 1 표준 편차 67%지. 그치? 그리고 2 표준 편차면 95 정도가 되고 그치? 커버 되는 게. 그렇게 해서 비율로 나타내는 거야. 어떤 그 표준 편차하고. 그런 다음에 누구였지? 밝은 누리한테 그 문제를 풀게 했어. 그랬더니 제 점수가 얼마 나왔지. 그럼 아까 내가 만들어놨던 그 표에 제 점수를 갖다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얘는 평균에서 예를 들면 2.0 표준 편차 상위에 있어. 그러면 얘는 전 인구의 상위 0.05%에 해당되는 거니까 140이라고 하는 IQ를 주는 거야. 그런 건 상대적인 평가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Q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IQ 검사가.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을 하고 문항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한테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걸 샘플링 한다고 그러지. 푸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모은 것을 가지고 규준을 만들고 그래 놓고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서 풀게 했더니 걔는 규준에서 비춰 볼 때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따라서 지능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의미의 지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를 이렇게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세워놓고 그중에서 넌 몇 등이니까 넌 얼마야 이런 식의 개념인 거지. 지금 지능 검사다 그렇게 돼 있걸라? 그러니까 사실 지능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면. 그지? 그런 내용이고 크게 이게 다 그런 거야. 그래서 14장 다 마쳤어.